시행했습니다. 모하마드 호세인 바게리 이란군 참모총장은 이번 훈련은 신형 무기를 시험하고 이스라엘의 노골적이지만 무의미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과 내일 전라 서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려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은 영하 11.7도입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황정민이었습니다. 정오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KBS 주말 시사의 중심, 정관용의 시사본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오늘 크리스마스입니다. 작년에는 우스갯소리로 산타가 자가격리 때문에 2주 늦게 온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올해는 백신 패스로 제 날짜에 도착했을 거다 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오늘 아침 아이들 머리맡에 산타가 보따리에서 꺼낸 선물이 놓여 있었겠죠. 네, 지금 여야 대선 후보들도 앞다퉈서 세금 완화 보따리를 풀고 있죠. 윤석열 후보는 사실상 종부세를 폐지하겠다 이런 개편안을 제시했고요. 이재명 후보도 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를 일시 유예하자 이렇게 제안했고 또 공시가격제도 전면 재검토를 제안하면서 보유세 부담도 낮추겠다고 하는데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현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반하는 주장을 내놓으면서 선거 포퓰리즘을 넘어서 변절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장 맡고 있죠. 윤호덕 의원을 스튜디오에 직접 모시고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관련 세금 정책에 대해서 좀 자세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영의 시사본부 토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먼저 도로공사 연결해서 이 시각 고속도로 상황 알아보죠. 이주윤 캐스터. 네, 즐거운 성탄절 보내고 계신가요? 강추위 때문인지 오늘 고속도로 상황은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충청권 지나기는 조금 버거운데요. 논산 천안선 논산 방향으로 남풍새 부근에서 밀리고요. 경부선도 부산 쪽으로 천안분기점부터 천안 휴게소까지 10km 구간 한 번에 어렵습니다. 반대 서울 쪽으로는 충청권과 경기권 지나기는 아주 수월합니다. 다만 도심 정체가 이어지면서 양재부터 반포까지 답답합니다. 강원 지역으로 향하는 노선들도 경계권을 중심으로 정체입니다. 영동선 강릉 쪽 마성터널부터 양재터널까지 밀리는데 용인 휴게소 부근 2차로에서는 사고까지 발생했으니까요. 주의해서 통과해 주셔야겠고요. 강원권 진입하신다면 원주에서만 4km 구간 속도 떨어집니다. 서울 양양선도 양양 방향으로 남양주와 화도 사이 다시 한번 인제터널 부근에서 짧게 정체입니다. 한편 어제 내린 눈으로 인해 곳곳으로 도로 살얼음이 깔려 있습니다. 반드시 감속해서 안전하게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이주윤이었습니다. 주간 뉴스 브리핑. 네, 경향신문의 박순봉 기자 오늘 전화로 연결합니다. 박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전격적으로 특별 사면했죠. 네, 아직 향이 집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특별 사면 및 복권을 했고요. 또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형 집행을 완료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복권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요. 이런 내용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오는 31일, 즉 올해 말일 기준으로 3,094명의 특별 사면을 단행했거든요. 그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한명숙 전 총리가 포함이 된 겁니다. 그렇죠. 두 사람이 포함된 거에 대해서 박범계 장관은 국민 대화합의 관점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배경을 설명을 했거든요.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서 전했는데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국민통합의 관점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했는데요. 이번 사면이 생각의 차이나 찬반을 넘어 통합과 화합, 새시대 개막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리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5년 가까이 복역한 탓에 건강 상태가 많이 나빠진 점도 고려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현재 입원 중이죠. 네.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지난해 1월에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을 선고받았거든요. 예. 뇌물수수, 직권남용 같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이 됐던 거고요. 그리고 구속 상태는 2017년 3월부터였습니다. 한 4년 9개월 정도 수감 생활을 한 거고요.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난달 22일부터는 건강이 안 좋아져서 입원 치료를 해왔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도 감사하다는 입장을 표명했죠. 네. 유영하 변호사가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유 변호사가 지금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입원해 있는 서울 삼성병원 앞에서 기자들하고 만나서 입장을 전달을 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를 직접 적어가지고 전달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이 발언 내용 쭉 전해드리면은요. 먼저 많은 심려를 끼쳐드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하다.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사면을 결정해 주신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당국에도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이렇게 전했고요. 예. 여기서 이제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라는 건 뭐 마음 깊이 감사하다 이런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신병 치료에 전념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국민 여러분께 직접 감사의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한 입장이고요. 그리고 이후에 기자들이 유영하 변호사한테 현재 상황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문을 했거든요. 유 변호사가 당분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병원에서 아마 치료를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네. 그리고 향후에 어디에서 머무를지는 당장 말씀드릴 수가 없다. 거처는 알아보고 있는 중이다. 이런 설명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정치인을 만나지 않겠다라는 그런 입장도 밝혔는데요. 병원에 계시는 동안 정치인을 비롯해서 어떤 분도 만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유 변호사가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특별 사면에 대해서는 유 변호사도 사전에 연락을 받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네. 자, 정치권 반응 정리해 봅시다. 먼저 이재명 후보를 포함해서 민주당 쪽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먼저 이재명 후보는 사면 반대론자였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었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입장 밝힌 게 지난 20일이었어요. 그때 서울신문 인터뷰였는데 거기에서도 본인들의 사과와 잘못에 대해서 인정이 없는 상태에서 국민 여론도 호의적이지 않기 때문에 시기상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랬었죠. 이제 네, 본인들이라고 하는 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도 거론을 같이 한 겁니다. 예. 그리고 어제 사면이 단행되고 나서는 대변인을 통해서 이재명 후보가 입장을 다시 내놨는데요. 일단 문 대통령을 향해서는 국민 통합을 위한 고뇌를 이해하고 어려운 결정을 존중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박 전 대통령을 향해서는 지금이라도 국정농단 피해자인 국민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가 필요하다. 즉 사과를 요구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어제 아침에 CBS 라디오에 출연을 했었는데요. 이때는 사면이 될 것이다. 이런 관측 보도만 나오고 정부가 실제로 발표는 하지 않은 그런 시점이었거든요. 예. 여기에서 이재명 후보가 일관되게 밝혀온 입장이 있긴 한데 상황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말씀드리긴 부적절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즉 이재명 후보도 몰랐다는 점이 이제 요 발언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렇겠죠. 내용입니다. 예. 민주당 내부 반응은 좀 엇갈리는데요. 일단 문 대통령 결단을 존중한다라는 반응이 다수였고 일단 송영길 대표도 그런 입장을 내놨거든요. 네. 그런데 반면에 반대 의견도 많았습니다. 이 우원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에다가 박 전 대통령 사면 복권을 결코 이해할 수가 없다. 야당이 한명숙 전 총리 복권에 박 전 대통령을 끼워 넣었다는 허무맹랑한 말이나 들어야 하니까 더욱 화가 난다. 이렇게 적기도 했고요. 예. 또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에도 역사적으로 잘못된 결정이다. 법치주의 근간이 무너지게 됐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후보와 당 지도부는 대통령 입장을 존중한다. 그런데 이제 일부는 반발이다. 이런 얘기로군요. 네. 윤석열 후보 또 국민의힘 쪽 반응은요? 네, 윤석열 후보는 사면에 환영한다라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서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늦었지만 환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라는 표현을 앞에 붙였어요. 예. 그리고 또 건강이 좋지 않다는 말을 들었는데 빨리 회복하길 바라겠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이제 검찰총장 때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형 집행정지를 불허했는데 입장이 바뀌었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네. 이게 어떤 얘기냐면 2019년에 박 전 대통령이 2차례 형 집행정지를 신청을 했는데 그때 불허 결정이 났었어요. 당시 검찰총장이 윤석열 후보였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윤 후보는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걸 따른 것뿐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또 박 전 대통령의 국민의힘 복당 문제에 대해서는 건강 먼저 회복하시는 게 우선이 아니겠느냐. 너무 앞서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에 포함 안 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요. 국민 통합의 관점에서 판단을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즉 사면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내놓은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국민의힘 전체적으로는 환영 분위기인데 다만 좀 의도를 의심하는 그런 발언을 내놓는 의원들도 있었습니다. 일단 권성동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친이계잖아요. 예. 이 박근혜 전 대통령만 사면을 한 건 야권의 분열을 노린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향후에 또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사면할 때 물타기용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도 꺼내들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의원은 야권 분열을 위한 이관계다 이런 주장을 했고 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같은 경우에도 물타기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제 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을 지금 5방을 앞서서 했잖아요. 그랬죠. 여기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잠재우려고 박 전 대통령을 사면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조금 다른 입장을 내놨는데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과를 했어요. 그러면서 다음 정부에서는 즉 집권을 하게 되면은 시스템적으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개혁하겠다 이런 입장도 내놨습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전격 특별 사면이 이번 대선 전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거는 이제 잠시 뒤에 오늘 2부 시간 끝장 토론 각설하고 시간에 한번 여야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후보랑 만나서 점심을 먹고 그리고 선대위에 합류하기로 결정을 했죠? 네. 민주당의 대선 경선이 끝난 다음에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후보를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았잖아요. 그랬죠. 두 사람의 만남도 좀 잘 이뤄지지는 않았고요. 지난달 2일에 선대위 출범식 때 한번 만난 게 전부였고요. 그 이후로 쭉 안 만났습니다. 한 51일이 지난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지난 목요일에 그제인 23일입니다. 그때 두 사람이 점심 식사를 같이 합니다. 그리고 선대위에 국가비전과 통합위원회라는 이런 위원회를 설치를 하기로 했고요. 예. 각각 이재명 후보하고 이낙연 전 대표 둘이서 공동위원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즉 이낙연 전 대표가 선대위에 공식적으로 참여를 하게 된 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런 합의 사실을 전하면서요. 제가 부족한 점이 많은데 이낙연 전 대표께서 잘 채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이낙연 전 대표도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이 후보와 제가 노력하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낙연 전 대표는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제가 활동해 가는 과정에서 때로는 후보나 당과 결이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쓴소리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취지의 말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대장동 의혹 관련된 사람 또다시 극단적 선택을 했네요. 네.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인데요. 예. 지난 21일에 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김 처장이 어떤 인물이냐면 2015년에 대장동 개발을 할 때 당시 내부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했었던 그런 인물이에요. 그렇죠. 즉 민간 사업자 선정 과정에 참여한 인물입니다. 예. 당시에 성남의 뜰이라는 이름으로 즉 화천대유가 참여했던 컨소시엄이 선정이 됐던 그 과정의 위원이었던 거죠. 네. 김 처장은 수사기관의 수사도 받고 있었는데 동시에 내부 감사도 받고 있었어요. 즉 공사로부터요. 그 감사 혐의는 정민용 변호사한테 내부 정보를 유출한 의혹이었고요. 그리고 그 결과가 숨졌던 지난 21일 당일 오전에 나왔고요. 당사자에게도 통보가 됐다라고 합니다. 예. 중징계를 내릴 예정이었고 형사 고발도 할 그런 계획이었다라고 합니다. 네. 김문기 처장의 유족은 김 처장이 자살이라는 선택을 하기는 했는데 이거는 자살을 시킨 것이다. 자살을 당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고인은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에 반대를 하다가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따기를 맞았다.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예. 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없게 되면은 사실 화천대유가 그렇게 막대한 수익을 챙길 수 없는 그런 내용이었던 거죠. 그 조항이 만약 있었다면 그렇죠. 네, 그 조항이 네 그렇죠. 예. 그리고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는 세 번째 극단적 선택이 나온 건데요. 2명은 사망을 했고 1명은 시도에 그쳤습니다. 앞서서 유한기 전 공사 개발사업 본부장이 지난 10일에 숨졌고요. 또 방금 언급이 됐었던 유동규 전 본부장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 결과적으로는 시도에 그쳤었습니다. 예. 수사를 받던 2명이나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는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수사가 막힐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이 검찰 수사 방식이 너무 과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 일주일 국민의힘은 아주 내부가 시끌시끌했습니다. 먼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선대위 직책을 모두 내려놨죠? 네, 이 대표가 지난 21일에 기자회견을 해서 이제 선대위를 떠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선대위 직책을 모두 내려놓은 겁니다. 일단 두 가지 자리가 있었어요. 하나는 상임선대위원장. 이건 이제 대표로서 주어지는 당연직이고요. 예. 또 하나는 홍보미디어 총괄본부장. 이 자리도 맡고 있었는데 이 두 자리를 모두 내려놓은 겁니다. 그렇죠. 다만 당대표를 그만둔 건 아닙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됐던 이유는 뭐 트리거라고 할까요? 방아쇠를 당기게 된 거는 조수진 최고위원과의 갈등이었는데요. 지난 월요일에 선대위 회의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이준석 대표가 조수진 최고위원한테 윤핵관 문제를 거론해요. 윤핵관이라는 거는 윤석열 후보 측 핵심 관계자를 줄여서 하는 말이죠. 예. 이 윤핵관 관련된 기사에 잘 대응해라. 이런 취지로 비판을 했더니 조수진 최고위원이 나는 후보 말만 듣는다. 즉 윤석열의 말만 듣는다. 이렇게 반발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급기야 책상을 주먹으로 치고 나서 회의장을 떠나면서 회의가 종료가 됐고요. 예. 이후 이준석 대표가 조 최고위원한테 사과와 사퇴를 요구를 했는데 조 최고위원이 사과를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기자들한테 이준석 대표를 좀 공격하는 내용의 유튜브 영상을 공유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맞아요. 네, 이걸 이준석 대표가 알게 됐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더 상황이 나빠졌습니다. 결국 조수진 최고위원도 선대위 직책인 공보단장을 내려놨는데 이준석 대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조수진 최고위원 문제 외에도 선대위 구성을 좀 슬림하게 바꿔야 된다 이런 점도 강조를 했고요. 예. 또 윤핵관 문제도 지속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6본부장 체제라고 현재 체제를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걸 해체해야 된다. 요약하자면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빼고는 모두 그만둬야 된다. 이런 주장도 했거든요. 네. 그런데 다만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그렇게까지 하는 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에 복귀하기도 좀 쉽지 않아진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예. 선대위 직책 모두 내려놓은 뒤에 그 이른바 윤핵관, 윤 후보 핵심 관계자에 대한 비판 발언을 이준석 대표는 계속 하고 있고 거기에 또 다른 반발도 나오고 있죠. 네. 이준석 대표가 말씀하신 대로 윤핵관 문제를 계속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그런 과정에서 김용남 선대위 공보특보하고 설전이 붙었습니다. 이 대표가 이렇게 윤핵관 문제를 계속 지적을 하니까 예. 김용남 특보는 이핵관을 들어서 반발을 했어요. 이핵관? 네. 이핵관이라는 건 이준석 대표 핵심 관계자로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죠. 예. 어떤 문제를 제기했냐면 이준석 대표가 대표로 취임하고 난 다음에 월급 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핵관이 아니냐. 그러니까 새로 이제 임명을 한 이 사람들이 이핵관이다. 예.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요. 이 이핵관들이 당비를 얼마나 썼는지 그런 것들을 밝혀라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오히려 당대표 특보는 보통 3명을 두는데 자신은 1명만 뒀다. 좀 적게 뒀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안 하면은 김 특보를 윤리위에 제소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공방이 이어지다가 결과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어제 김 특보를 윤리위에 제소를 했고요. 조만간에 윤리위가 다시 열릴 예정입니다. 이 당내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그런 그림인데 김 특보는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선대위를 떠났다고 방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이걸 거론을 하면서 벌써 2주 간격으로 두 번째다. 그러니까 전에 소위 말했던 이제 파업을 했었던 그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당대표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처신이다. 이렇게 공격을 했고요. 또 김영환 선대위 인재영입위원장도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남은 기간 동안만이라도 입을 좀 다물어달라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준석 대표도 계속 반격을 하는 그런 그림인데 이 다음 주에 벌써 4개의 방송 출연을 확정해 놓은 상황이래요. 예. 그래서 이제 여론전을 계속 펼칠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입을 다물 계획이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소식. 여전히 여러 지표가 안 좋습니다만 그래도 확진자가 조금씩 줄고는 있죠? 네. 확진자는 지난주에 비교하면 꽤 줄었는데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 그런 효과가 나온 걸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0시 기준으로 확진자는 5,842명이었고요. 물론 이 숫자도 굉장히 많지만 1주 전이랑 비교하면 좀 줄었거든요. 1주 전인 지난 18일에 하루 확진자가 7,311명이었습니다. 예. 그때랑 비교하면 1,469명,
거의 1,500명 가까이 줄어든 거고요. 예. 다만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지표들은 별로 좋지 않은데요. 위중증 환자 수가 더 늘어났어요. 위중증 환자 수가 1,105명인데 이게 지금 역대 최다치입니다. 지난 22일부터 나흘째 연속으로 계속 최다치를 경신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하루 사망자도 105명으로 집계가 됐는데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치입니다. 하루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거는 109명이었어요. 그제 목요일이었습니다. 다만 정부는 신규 확진자가 좀 줄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영향으로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도 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죠. 그리고 먹는 코로나19 치료제가 곧 도입된다죠. 네, 정부가 어제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 정부의 계획과 목표는 1월 말부터 국내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예. 원래 2월부터 적용을 할 예정이었는데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1월 말로 당겼다라는 게 정부 설명이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확보한 치료제 양은 54만 2천 회분입니다. 두 개 제약사 제품인데 하나는 화이자사의 팍스로비드고요. 이거 30만 명분 확보를 했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머크앤컴퍼니의 역시 미국 회사인데요. 몰누피라비르라는 그런 이름이에요. 24만 2천 명분인데 두 개 합치면은 54만 2천 회분 정도 됩니다. 예. 다만 외신 보도로 보면 화이자사 약이 조금 더 효과가 좋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화이자사 제품 확보에 조금 더 집중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일정은 식약처가 긴급 사용 승인 일정을 내면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예. 이제 다음 주 내에 식약처가 승인을 할 걸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뉴스 브리핑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십니다. 12시 31분 막 지났네요. 기상청 또 교통정보센터 연결해서 주말 날씨 또 도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날씨 기상청의 강혜종 씨. 기상청의 강혜종 씨. 그럼 도로공사 먼저 연결해 볼까요? 이승미 씨. 네,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정체가 조금씩 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교통량이 많지 않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인데요. 마성터널에서 양지터널까지 8km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 사고 여파 있습니다. 용인휴게소 부근 2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후 원주에서 4km 구간 막히고 있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방향으로 남양조금소에서 화도 쪽으로 정체고요. 인제터널 부근에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서양양 부근에서 사고 났습니다. 1차로와 갓길에 사고 차량이 세워져 있어서 주의하셔야겠고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 한남에서 서초까지 밀리고 있고 동탄분기점 부근 5차로에 장애물이 있어서 조심 운전하셔야겠습니다. 천안휴게소에서 옥산 분기점 쪽으로는 6km 구간 정체가 되고 있고요. 서울 도심 세종대로인데요. 남대문 교차로에서 시청역 방향으로 집회를 하고 있어서 하위 2개 차로가 부분 통제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네, 날씨 소식 다시 한번 알아봅니다. 기상청의 강혜종 씨. 네, 날씨 정보입니다. 호남 해안과 호남권 내륙, 울릉도 독도에 대설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은 호남 서해안과 제주 중심으로 눈이 강하게 내리겠습니다. 제주 산지와 울릉도 독도로는 10에서 50cm, 전라 서해안과 제주에는 5에서 20cm의 많은 눈이 쌓이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한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곳이 상당히 많은데요.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도 영하 7도에 머물겠고 내일은 아침에 영하 16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수도관 동파 등에 유의하시고 외출 시 보온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대관령 영하 22도까지 올라가고 서울도 영하 6도에 머물겠습니다. 한편 서해안과 제주에 강풍특보 발효 중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고요. 그 밖의 지역에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눈 오지 않은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눈은 모레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폭설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해상의 물결도 2에서 5m로 상당히 높게 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영하 11.8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KBS 1라디오의 시계는 쉬지 않고 돌아갑니다. 주말 정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이 부동산 관련 세금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그 발언들을 내놓고 있죠.
먼저 다주택자가 양도세를 좀 중과하도록 돼 있는데 이걸 일정 기간 유예해 줄 필요가 있다. 이건 이제 과거 본인이 했던 얘기와 좀 달라졌기 때문에 또 논란이 일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공시 가격을 매년 올리기로 되어 있는데 이걸 좀 내년에는 동결해서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자. 이런 방안을 또 내놔서 이거는 그 현 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랑 또 완전 다른 거 아니냐 이런 논란도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세제 관련된 정책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또 왜 이런 그 정책 변화들이 나오는 것인지 오늘 좀 조목조목 따져보기 위해서 민주당 선대위의 정책본부장 맡고 있죠. 윤후덕 의원을 스튜디오에 오늘 직접 좀 초대했습니다. 윤후덕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크리스마스 휴일인데도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결혼 39주년이 되는 그날입니다. 예, 영광입니다. 결혼 기념일이세요? 예. 아유, 또 개인적으로 또 각별한 날인데 나와주셔서 더 고맙습니다. 예. 먼저 이낙연 전 대표가 선대위에 합류했더라고요, 이제. 예. 이제 좀 완전히 그 갈등이 해소된 겁니까? 뭐 갈등이 있었던 게 아니죠, 사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메시아는 가장 어려울 때 나타난다. 예, 이제는 저희가 바닥 찍었고 이제 앞으로 올라갈 일만 남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물론 이제 당내 또는 지지자 여러분들의 조그만 마지막 불안감이 있었는데 그걸 완전히 털어내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네. 메시아라고 표현하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메시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세금 관련된 정책을 한번 종합 정리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예. 바랍니다. 뭐 다주택자 양도세 얘기는 조금 뒤로 미루고 먼저 이제 보유세 부분부터 좀 예. 따져볼게요. 원래는 그 이재명 후보가 뭐 국토 보유세다 해서 지금보다도 오히려 부자들, 부동산 부자들에 대한 보유세를 훨씬 더 강화해야 한다. 이런 정책 기조를 계속 내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지 않고요. 보유세는 이제 우리 지금 보유세는 재산세고 종부세가 있죠. 그렇죠. 이제 종부세는 세율이 좀 과도한 건 뭐 저는 인정합니다. 다주택자에 대해서. 이제 국토보유세가 아니고 국토의 이익이 나는 토지에서 이익이 나는 토지이익 배당제입니다. 토지이익 배당제. 예, 그거는 거기서 나오는 세금은 전액 기본소득으로 국민에게 바로 돌려드리는 세금이어서. 뭐 그런 발상이죠. 예, 이거는 이제 실효세율을 뭐 1% 또는 단계적으로 올라가겠죠. 0.5% 이렇게 가면은 토지를 가신 분들의 한 대부분이 이제 이 세금을 내게 되지만 신설세목입니다. 예. 네, 기본소득으로 돌려받게 됩니다. 그래서 90%에서 한 95%까지의 토지 소유자가 국민과 함께 기본소득으로 돌려받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 자기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 한 채 갖고 있는 분도 이 이른바 이 토지 이익 배당제에 따른 세금을 내긴 내는데 그러나 기본소득도 돌려받으니까 플러스다. 그 말인 거죠. 그렇죠. 90%의 국민이 플러스가 됩니다. 그리고 다주택자분들이 이제 양도세가 중과돼서 잠깐만요. 종부세가 중과돼서 종부세. 고율의 세금인 거는 뭐 저는 솔직히 인정합니다. 예. 그런데 국토보유세를 갈 때는 이제 넓게 세금을 토지에 대해서 매기기 때문에 종부세의 상위 구간에 있는 그런 분들은 오히려 좀 혜택을 볼 수가 있어요. 세율이 조금 내려갑니까 오히려? 부자에만 집중되는 세금 체제는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이 국토보유세라는 개념은 아직 이제 본격적으로 당에서도 그 정책화시켜서 입법까지 간 단계는 아니에요. 아이디어만 현재 나와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 제도를 만약 도입하게 되면 기존에 내던 재산세와 종부세는 다 여기로 통합되는 겁니까? 재산세는 그대로 별도로 갑니다. 재산세는 지방세죠. 지방세여서 그 체제는 그대로 가고 존속되고 종부세는 국세인데 국세로 걷어서 지방에 전액을 드리는 그런 뭐 지방 교부금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하튼 국세죠. 그래서 이 토지 배당제 이 세제가 도입하면은 종부세는 여기 흡수됩니다. 기존 재산세는 그대로 내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기존 재산세를 그 기존보다 더 깎아준다든지 이것도 없고.
그거는 지방재정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중앙정부 책임자가 그것을 지방정부하고 어렵군요. 협의하지 않고 좋습니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그럼 일단은 기존에 내던 재산세는 그대로 내고 추가로 세금을 하나 더 낸다는 얘기인데 네,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낸 세금을 기본소득으로 돌려받으니까 90%는 이득이다 이 말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종부세는 이제 여기에 통합되니까 정부세 상위 구간에 계신 분들은 그분은 조금 오히려 완화된다. 오히려 완화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거기까지 좀 놔두고요. 예. 그거는 언제쯤 그러면은 뭐 구체적으로 뭐 집권하게 되면 국민 동의를 얻어서 입법하겠다 이건가요? 저희가 그 당내 경선 때 기본소득에 대해서 정책 공약을 내면서 이렇게 문구를 분명히 넣습니다. 국가 기본소득위원회에서 국민적 논의를 거쳐서 예. 합의하여 예. 진행한다, 예. 실행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 우선 뭐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셔야죠. 그리고 인수위 때부터 이거 뭐 그냥 김치국물로 더 마시는 이야기가 되겠지만 조심합니다. 또 그런데 국가 기본소득위원회를 네. 구성해서 예. 국민의 여론, 의견 수렴. 의견 또 수기를 거쳐서 결정할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본소득 방향이 잡히면 그 재원으로 신설세목이 만들어지는 신설세목으로 국토보유세도 이제 들어갈 수 있다. 거죠. 예. 네. 그 문제는 이제 그 정도로 정리를 해둡시다. 예. 그 이제 그 단계까지 가기 전에 지금 이 보유세 부분을 새롭게 언급한 게 지금 매년 공시지가를 현실화시키려고 조금씩 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정책 방향은 부동산 부자에 대한 보유세 실효세율을 선진국처럼 한 1%까지 좀 올리자라고 하는 정책 기조 아예 벌써 몇 년 전부터 시행되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내년에는 이거 그렇게 하지 말고 동결하자 이런 주장을 했어요. 이런 주장을 새롭게 하게 된 우선 배경이 뭡니까? 이제 현 정부가 공시지가 로드맵이라는 예. 제도를 진행을 했죠. 그게 이제 그 공시지가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법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예. 그거의 이제 목표는 시가하고 공시지가하고를 거의 근접시켜 나가자라는 그렇죠. 정책적 취지입니다. 그건 맞는 방향이잖아요. 그 방향은 맞습니다. 근데 이제 현실은 작년에 공시지가가 19.05% 걸렸습니다. 예. 20% 걸린 거죠. 예. 그럼 내년에 얼마나 오르느냐? 그럼 이제 표준지가를 다 이제 계산을 조사를 해서 12월 23일 어제 그제서부터 열람을 하는데 예. 그걸 이제 공동주택으로 환원을 했을 때 사실은 지난해보다 더 올라요. 20%보다 더. 그렇죠. 가격 상승이 그렇게 된 거예요. 예. 그러면 예. 1년 차, 2년 차까지 합치면은 상당히 많은 세부담이 됩니다. 평범하게 물가 상승률 정도의 주택 가격이 오른다면은 기존의 로드맵대로 가는 게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거죠. 근데 갑자기 부동산이 폭등했으니까. 연 2년 차 이렇게 가격이 가파르게 올라갔을 때에는 예. 그 자체가 국민의 세부담으로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그렇게 되고 그 건강보험료 등 네. 그 이를테면 복지지표에 이게 연계돼 있습니다. 맞아요. 공시지가가 그렇게 연계돼 있는 게 한 68개 정도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정을 해서 국민 부담을 좀 줄여드려야 된다라는 예. 의견을 이제 국토부가 먼저 낸 거예요. 예. 그걸 제일 먼저 통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정부 안에서 그런 논의가 있었고 그게 이제 당정 간의 논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예. 여기까지만 말씀드리죠. 예. 그래서 정부에서 먼저 움직인 거다. 그래서 그런 말씀입니다. 어쨌든 지금 당정 협의를 했고 네. 적어도 내년도에는 이 공시가격 현실화는 그대로 가더라도 세금 부담은 금년하고 똑같이 하겠다라는 방향은 정해진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런 방향, 그러니까 2021년도 공시지가를 2022년 내년도 공시지가로 그대로 적용하는 방법, 예. 상상을 하는 겁니다. 가정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공시지가가 결정되면은 이 재산세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60%만 매깁니다. 아주 복잡해요, 그거. 더 복잡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공시가격이 1억 원으로 나오면은 세금을 내는 과세 표준액은 60%만 적용해서 예. 6천만 원 곱하기 세율을 매긴다는 그렇죠.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조정하는 방법, 그리고
이게 세부담 상한선이 있습니다. 뭐 이게 재산세는 뭐 103%, 105%, 110%, 105%, 110%, 130% 이상 못 넘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금년에 낸 것보다 30% 이상은 못 뛰게 뭐 이런 거죠. 그거를 이제 좀 조정할 수 있는 방법. 낮춰서. 예. 또는 이제 세율을 조정하는 방법. 이렇게 한 3-4가지의 방법을 가지고 정부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어떤 방향으로 결정된 건 아니고요. 근데 그건 방법론의 문제이고 기본적인 방향은 금년도 낸 재산세보다 더 내지는 않도록 한번 해보자 이건가요? 뭐 딱 부러지게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국민 부담을 여하튼 덜어드리는 방향으로 정부하고 당이 당정 간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게 이런 정책 변화를 가져온 핵심 원인은 부동산 가격의 폭등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이렇게 보유세 부담이 점점 높아져야 그래야 시장에 매물들이 많이 나오고 그래야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지 않느냐. 보유세를 올린다고 하는 그 정책 방향 그 근본 방향 자체를 흔들면 안 된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물가 상승률 정도의 주택 가격 상승이면은 납세하시는 국민들이 그걸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가만히 있는데 가격이 내가 올리고 싶어서 올린 것도 아닌데 이를테면 뭐 주택 가격이 오르는 여러 변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금리가 계속 쓴다든지 유동성이 너무 풍부한다든지 또는 뭐 너무 물량이 시장에 안 나오든지 뭐 이런 요인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했는데 소득은 늘지 않았는데 가격이 올라갔다고 그래서 내가 세금을 부담스럽게 더 내게 되는 상황, 그거는 정부가 어떻게든 조정해 드려야죠. 그런 취지입니다. 네. 그러면 이재명 후보의 기본 부동산 세제에 대한 정책 철학이 바뀐 건 아니다? 아니, 바뀐 건 아닙니다. 다만 시장 상황에 맞춰서 조정할 뿐이다. 융통성 있게 실용적으로 현실에 맞게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이게 전년도 가격 대비 이 가격 상승이 뭐 5% 이내다 뭐 이랬으면 이런 논의 자체가 알겠습니다. 없는 거죠.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건 공시가격 조정 등등 여러 방법을 통한 재산세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얘기 한 거고요. 기존에 종부세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재명 후보나 당의 어떤 정책 대안은 뭡니까? 솔직히 종부세가 다주택자에 대해서 그 고율의 세제로 만들어진 거는 사실은 1년 전이죠. 1년 전이고 이번에 처음으로 그렇게 과세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6월 1일자로 그 세금을 내시는 종부세를 내시는 분이 주택이 한 채냐 두 채냐 세 채냐 네 채냐로 6월 1일 날 딱 끊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6월 1일 기준에 그 전달에 또는 그 전전달에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내가 상속을 어쩔 수 없이 받았다. 그 1가구 2주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1가구 2주택에 더블의 세율을 먹게 됩니다. 억울하죠. 이런 경우는 해결을 해드려야 돼요. 그리고 종교 사찰 터에 그러니까 이게 절집도 아닌데 집을 졌어. 근데 이게 절에 스님들한테 중과세율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종교재단이 가지고 있는 거 전통 고 사찰. 그리고 이제 조합형주택 그리고 사회형 주택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는 투기나 투자 목적으로 이렇게 주택이 많아진 게 아니잖아요. 같이 더불어 공동체를 유지하자 해서 한 건데 그게 2주택, 3주택, 4주택이 돼버리니까 중과세율이 적용이 된 거예요. 그런 그 특별한 경우만. 그래서 정말 누가 봐도 억울한 경우는 그거는 개선해 드려야 돼요. 근데 그 누가 봐도 억울한 경우라고 하는 게 어찌 보면 그걸 편법적으로 악용해서 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을 수 있잖아요.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법의 미비사항을 그냥 놔둘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뭐 몇 가지 예를 들면 뭐 조합이다, 상속이다, 뭐 종교재단이다 이런 등등들을 좀 예외로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거죠. 그 외에 1가구 1주택자인데 소득이 없는 사람 내지는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개편은 검토 안 하고 있습니까? 1가구 2주택이고 연세가 60세 이상이고 그런 분들의 현금 소득이 연간 3천만 원 이하라든지 이래서 세부담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과세 이연 제도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과세 이연. 유연? 과세 유예를 해드리는 거죠. 이연해서 나중에 그
그 물건이 매매가 됐을 때 그때 이제 납부를 하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내고 있다가 예, 예. 그 물건을 과세 팔면 이연 제도라고 합니다. 예. 팔면 그때 내도록 그때 한다. 내시는 거죠. 당장은 세금 낼 현금이 없으신 분에게는 그렇게 합니다. 예. 그건 이제 입법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납세자가 이제 선택하는 알겠습니다. 그런 조항으로 할 겁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율을 낮춘다든지 이런 건 아직은 없습니까? 검토된 거는? 뭐 이 다주택자의 중과세율을 이제 도입한 거는 종부세에서는 처음에 2005년에 노무현 대통령 때 이제 종부세가 도입됐죠. 그리고 이게 다주택자를 별도로 또는 법인을 별도로 해서 그 세율 체계, 세법 체계를 고친 거는 작년입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부동산 급등기에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 지금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시장이 훨씬 안정되면 앞으로 훨씬 안정되면 알겠습니다. 또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소신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국토보유세, 재산세, 종부세, 공시가격 등등 보유세에 관한 건 좀 정리가 됐고요. 네. 그다음 다주택자는 양도세를 훨씬 중과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걸 얼마 전에 매물을 유도한다고 그래서 상당 기간 또 유예를 해줬어요. 그러다 유예 기간이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다시 또 유예하자는 주장인 것이죠.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때 유예했을 때 시점과 지금의 유예를 주장하는 시점은 시장의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변화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전에 1년 때는 정말 가격이 가파르게 올라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파는 것보다는 상속을 좀 많이 선택을 상속, 증여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제 정책 목표가 달성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시장 상황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한국은행이 금리를 2번 올렸고 내년 1월에 또 올릴 가능성이 있고 미국의 연준이 내년 3월에는 금리를 인상하고 내년에 3번 정도의 금리를 올린다고 그렇게 외신에 보도돼요. 그래서 금리 인상의 분위기가 확실히 잡혀 있고 그리고 시장에서 이제 이제 가격이 낮아지는 매물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렇게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강남 4구는 사실 매매 지수가 마이너스로 나왔어요. 아주 조금이지만. 그리고 11월은 전국이 마이너스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조금 안정되고 있는 조짐이에요. 한마디로. 이제 하락한다라는 시장의 심리가 형성돼 가고 있죠. 그 초입 단계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하향 안정이라는 게 정책 목표라면은 이 시점에 다주택자의 양도 중과세제를 잠시 일시적으로 유예하면 그럼 시장의 매물이 더 나와서 좀 더 빠르게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정책 목표를 가지고 근데 정부 쪽 그런 견해를 피력하는 거죠. 근데 정부 쪽은 지금 기존의 정책이 효과를 발휘해서 상당히 하향 안정으로 접어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 정책이 변화를 가져오면은 하향 안정 기조가 무너질지도 모른다라고 또 걱정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시장을 바라보는 예측하는 시각의 차이라고 봐요.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이참에 이거를 확실하게 하향 안정세로 가져가야 이게 부동산 시장의 안정이 국민 모두가 바라는 영광 아니겠습니까? 이제 저는 이해가 됩니다만 계속해서 이재명 후보는 맨날 말만 바꾼다. 기존에는 다주택 중과 양도세 중과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식으로 주장하던 사람 아니었느냐. 왜 이렇게 말을 바꾸느냐.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신다면. 시장 상황에 맞는 정책을 내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제는 그 불로소득에 대한 환수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재작년에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제를 도입할 때는 그 정책 목표는 세금을 더 걷자라는 정책 목표는 아니었습니다. 시장 안정이었죠. 시장을 어떻게든 안정시키자. 근데 안 됐죠. 취지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제가 도입된 거죠. 그건 종부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정책의 목표가 불로소득의 환수에 의한 부의 불평등을 개선하는 그런 정책 목표 물론 있죠. 있는데 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제는
시장을 안정시켜서 빨리 국민의 부담을 줄여드리자. 알겠습니다. 그런 의도, 그런 정책적 취지가 더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시장 상황에 맞춰 바꾸는 게 맞다 이 말이군요. 바꾸는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정책을 조정하는 거죠. 예, 그럼 예.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정책을 조정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여기까지. 매우 알겠습니다. 딱딱한 정책이 되죠. 이제 결국은 국민들이 판단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의 윤호덕 의원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1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잠시 후 2부에 뵙겠습니다. 여행 간다더니 신났네. 오랜만에 비행기 타니까 짐 싸는 것도 재밌어. 그런데 기내 반입금지 물품은 체크했어? 그럼 항공보안 365 앱으로 헷갈리는 반입 기준 미리 다 확인했지. 해외여행 갈 때 액체류는 위탁 수화물로 보내기. 라이터랑 보조 배터리는 위탁 수화물로 보낼 수 없으니까 1인당 객실 휴대 반입